오늘은 제 14주차 수업으로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진동과 파동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물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동과 파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사진인데요.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수면에 이제 충격을 주고 물방울이 다시 튀어오르고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동에 의해서 이제 물결파라는 파동이 생겨나서 주위로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동과 파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진동과 보이지 않는 진동, 수많은 진동이 있습니다. 이런 진동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은 물결파나 소리, 빛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지내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파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휴대폰으로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진동과 파동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동과 파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 첫 시간에는 진동과 공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파동과 쓰나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소리와 음파, 또 생물과 음파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의 주제는 진동과 공명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형태의 진동이 있습니다. 추시개가 흔들리거나 또 그네가 흔들리는 것, 또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들이 모두 진동입니다. 진동하는 물체는 모두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진동에 의해서 공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동과 공명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동이란 물체가 같은 모양으로 반복하여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주기적인 운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줄에 매달린 진자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정지하는 것이나 용수철에 매달린 추가 상하로 진동하다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진동이 되겠습니다. 진동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나 자동차가 지나갈 때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나 자동차를 올라탈 때 흔들림이 있고, 또 자동차가 달려가면서 자동차 밑에 있는 용수철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63빌딩과 같이 높은 건물도 작게나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적인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0원짜리 동전이 옆으로 서 있는데, 이 동전은 정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동전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동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있고, 이 원자들은 자신의 위치, 이 격자점을 중심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원자들을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용수철로 연결된 모델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점들은, 원자들은 그 점을 주위로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 동전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미시적인 규모에서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의 대표적인 예는 진자의 운동입니다. 단진자는 가장 간단한 진자입니다. 줄 끝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이 추는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계속 진동하게 됩니다. 이 진자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해보면 중력은 항상 일정하지만 이 장력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진자 추의 이제 운동을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해 보면 이 속도와 가속도가 계속 진동하는 동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진자의 진동 주기는 진폭이나 추의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자의 등시성은 사실은 진폭이 작을 때만 성립하고 진폭이 커지면 주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만약에 길이가 L인 단진자가 있다면 이 진자의 진동 주기는 이 길이의 루트 값에 비례합니다. 진자의 진동 주기식을 이용하면 주기가 1초인 진자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니까 이 주기가 이것이 1이 되는 이 대문자 L 값을 구해보면 L은 25cm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길이가 25cm인 줄 끝에 추를 매달고 진동을 시키면 그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1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추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주기가 2초인 진자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t 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t가 2가 나오는 이 L'을 구해보면 이 L'은 L 값의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100cm가 되겠습니다. 단진동과 낙하운동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낙하운동의 경우 이 떨어뜨린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이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했을 때요. 그리고 빗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단진동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단진동에서는 이 추의 질량과 상관없이 이 진자의 길이가 똑같으면 진동 주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추시계는 어떻게 시간을 잴까요? 추시계는 이 추의 진동으로 시간을 잽니다. 그런데 이 추의 진동 주기는 중력 가속도와 이 길이에 의해서 추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요. 이 추시계를 만든 나라와 사용하는 나라가 다를 경우에 이 중력 가속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를 보정해 주기 위한 장치가 추시계 밑에 조절 나사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란 직선 위로 원을 굴렀을 때 원 위에 이제 한 점이 그리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이런 이제 접시 모양을 만들고 이 위에서 공을 굴려보면 이 공은 출발점에 관계없이 같은 시각의 평행점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이제 보시면 이 평행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분명히 출발하는 위치가 다 다른데도 평행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등시곡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이클로이드 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 진자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리면서 진동하는 진자를 의미합니다. 이 추의 움직임을 보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진자는 진폭과 무관하게 주기가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진자는 주기가 진폭에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폭이 작을 때만 무관한 겁니다. 진폭이 커지면 단진자의 주기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클로이드 진자는 진폭이 커지더라도 항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클로이드 진자의 주기는 천정과 닿는 길이와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이 천정이 지금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자의 진폭과는 상관없이 주기가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진자는 주기가 일정한 진폭과 무관하게 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진자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는 임의의 축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강체로 이루어진 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자는 물리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물리진자의 주기는 단진자와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질량 중심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진동 주기는 t는 2파이 mgl분의 i 관성 모멘트에 비례하고 루트 값에, 그리고 진자의 길이에, 이 진자의 길이 L은 뭐냐면 이 고정점으로부터 이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i는 이제 관성 모멘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기는 결국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와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와 고정축으로부터, 그리고 충력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진동의 종류는 외력의 유무와 감쇄력의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이 복원력, 다시 말해서 중력이나 탄성복원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진동이고, 강제진동은 주기적이나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이 외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감쇄 진동과 감쇄 진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감쇄 진동은 감쇄가 없이, 그리고 마찰을 무시하는 그런 계에서 진동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쇄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마찰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진동체들, 진동하는 물체들이 다 이런 감쇄 진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진동은 감쇄 진동입니다. 이 감쇄 진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쇄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자가 진동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부족 감쇄, 언더 댐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진동은 바로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 진동이, 임계 감쇄 진동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 저항력이 지금 유체 속에 진자가 담겨 있고, 이거는 보통의 진자가 되겠죠. 진자가 진동을 하면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가지 못하고 천천히 평행점으로 가는 이런 진동이 되겠습니다. 평행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 감쇄는 저항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이 평행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히 점성이 높은 액체 속에 담겨 있을 때 진동을 한번 주면 반대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천천히 평행점으로 가는 이런 진동이 과도 감쇄 진동이 되겠습니다. 감쇄의 형태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점성 감쇄는 점성 저항에 의한 감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세게 닫아도 문 위에 이제 유압 힌지가 있는 경우 문이 서서히 닫히게 되겠습니다. 쿨롱 감쇄는 마찰력에 의한 감쇄가 되겠습니다. 문을 세게 닫으면 몇 번 진동하다가 멈추는 이런 예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조 감쇄는 구조적인 감쇄가 되겠는데요. 진동이 점차 잦아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멈추는 감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수평이 맞지 않는 문을 쾅 닫으면 문이 바닥에 끼어가지고 끼면서 멈추는 이런 예가 구조감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진동이란 진동하는 물체에 외력이 주어지거나 또는 주기적인 외력이 주어지는 경우 외력과 같은 주기로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제진동의 대표적인 예가 그네를 밀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네를 그대로 두면 몇 번 왕복하다가 멈추지만 이 그네의 진동수에 맞춰서 그네를 주기적으로 밀어주면 진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제진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외부의 주기적인 힘에 의한 강제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명이란 물체의 진동이 주어진 특정 진동수로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진폭이 이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외부에서 이제 진동을 걸어줘서 이 주파수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가 맞을 때 진폭이 커지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진동의 경우 물체는 이제 어떤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 물체마다 이제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요. 이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에 강제 진동을 시키면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라고 하고 이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진자가 있는데 진자의 진동 주기가 다릅니다. 이런 이제 공명 조건에서 이제 이 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자를 하나 진동을 시켰을 때 이 진동은 이제 이 연결된 선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진자와 주기와 같은 진자가 공명을 해서 점점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서 이 진자가 진동하다가 이 진자가 점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이 진자의 진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런 교환이 일어납니다. 공명 현상은 여러 가지 물리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학계에서 일어나는 공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학계에서 공명은 어떤 특정한 진동수에 대한 에너지 전달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네의 운동인데요. 그네를 밀 때 그네의 이제 운동이 고유 진동수와 맞게 되면 이제 그네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폭이 이제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역학계에서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공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힘을 가한 거죠. 강제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명은 이것이 정폭이 되는 경우 물체가 이제 파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타코마 핵교에서 일어난 타코마 이제 현수교 붕괴 사건을 들 수 있는데 1940년 이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이 타코마 해협에 있던 현수교가 바람에 의해서 공명이 일어나서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력에 의한 공명 파괴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는데 2011년 7월 5일에 서울 구이동에 있는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특이한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동안 추이를 시켜보다가 이제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원인은 이제 12층 운동시설에서 20여 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태권도와 복싱, 에어로빅을 합쳐서 만든 운동인 이제 태보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에 의해서 건물이 이제 공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이제 공진의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크고 높은 건물조차도 공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음향에 있어서의 공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유 진동수가 이제 같은 소리급체 두 개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한쪽 소리급체를 진동을 시키면 이 소리가 이제 이 다른 소리급체에 전달이 되어서 이 소리급체가 진동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기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공명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두 개의 이제 소리급체를 서로 공명통을 마주보게 하고 한쪽 소리급체를 두들 때리면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이 진동의 미세한 진동인데 이쪽 소리급체가 이제 공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급체도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소리급체를 정지시켜도 이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기를 매개로 해서 전달되는 음향에 있어서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체는 이제 모든 물체는 어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진동시키면 고유한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유 진동수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물체를 외력에 의해서 강제 진동을 시키다 보면 소리가 크게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 고유 진동수 중에 하나와 이제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고 이때의 진동수를 이제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명 진동을 이용하면 성악가가 이제 이 소리에 의해서 포도주잔을 이제 깨뜨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명 현상과 관련되어 흥미있는 현상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것은 이제 클라드니가 발견한 클라드니 도형이 되겠습니다. 1787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에르스트 클라드니는 이제 이 한 점이 고정된 금속판 위에 모래를 뿌리고 이 판 끝을 이제 바이올린 활로 문지르더니 다양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 활로 문지를 때 이 진동수가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대칭성을 갖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클라드니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활의 진동에 의해서 이 판이 진동을 하면서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곳은 이제 모래가 밀려나고 그리고 마디가 생기는 지점에 모래들이 모여가지고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진동시키는 그 진동수에 맞춰서 이제 이 바디가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가 자꾸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타격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격 중심이란 이제 일반적인 진짜가 물리 진짜인데 이런 야구 방망이가 있다고 할 때 이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이 야구 방망이는 이제 한 점을 고정시키고 진동을 시켰을 때 어떤 진동 주기가 나오겠죠. 그럴 때 이 진동 주기와 같은 주기를 갖는 이제 이 줄에는 질량이 없고 모든 질량이 이제 이 끝에 모여 있는 이런 진자를 단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야구 방망이 물리 진자를 단진자로 바꿨을 때 이 진동 주기와 같은 진동 주기를 갖는 이 진자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질량 중심까지 이 길이와 이 진자의 길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야구 방망이를 고정시키고 진동을 시키고 스포츠용어로 스위트스팟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위트스팟은 야구, 골프, 테니스와 같은 이런 종목에서 이제 뭐 배트나 클럽, 라켓으로 이제 공을 치죠. 그때 가장 충격을 덜 받으면서 멀리 날아가는 그런 이제 타격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스위트스팟이라고 하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이제 주사를 해보면 이것이 바로 타격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 야구 방망이를 다시 들어와서 이 야구 방망이를 이제 고정시키고 진동을 시키면 여기 무게 중심이 있고 그리고 타격 중심은 그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방망이가 이제 공이 바로 이 타격 중심에 맞게 되면
가장 이 손잡이 부분에 충격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안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럴 경우에 이제 야구에서는 이제 홈런이 나거나 이제 멀리 날아가는 타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배트를 쥐고 있는 점을 이제 우리가 P라고 했는데 P점에서 손으로 배트를 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야구 방망이 휘두른 사람은 이제 야구 방망이를 잡고 이렇게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A 트랜스라는 가속도로 가속을 시키죠. 그런데 공이 와서 맞게 되면 이 공은 그 반대쪽으로 A 로테이션이라는 가속도로 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을 쥐고 있는 배트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이제 타자가 방망이 휘두르는 힘과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공이 맞았을 때 그때 반대 방향의 가속도, 이 두 개의 가속도가 만약에 크기가 같다면 이때는 이 힘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공이 맞았을 때 거의 힘이 안 들어간 느낌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홈런이 나오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방망이를 휘둘러서 준 이 힘 자체가 이제 공에 온루지 전달돼서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최대의 힘을 공에다가 실어준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야구 배트를 이제 휘두르는 힘과 그리고 공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이, 그 힘이 이제 서로 상쇄돼서 힘이 이제 팔에는 잡은 손잡이에는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휘두를 때 이제 이 힘에 의해서 공이 날아가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